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앞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요. 살아가는 것도 이처럼 앞이 안 보이는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고요. 이런 삶을 살다가 문득 큰 행운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한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건 그렇고요. 지금 부동산의 현실을 보며 마치 부동산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아내가 우리 친아버지의 의붓딸이 되고 갑자기 주인공이 죽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부활을 하고 그러한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요, 부동산 또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당시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시정책을 가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이제 파기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따라서 심지어 2015년도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수준에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솔직히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은 곧 빚내서 집 사라라는 아주 부동산학의 역사에 앞으로도 영원히 남을 진짜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빚내서 집 사라고 했으니 집값이 올라갔겠죠. 그러니 이제는 김현미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택시장 안정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말했죠. 이 말의 의미는 곧 주택 공급은 일정한데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투기해서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서 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원인은 부동산 가수요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주택가격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말을 하였죠. 그리고 집권 여당은요, 그래도 계속 오르자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빵처럼 찍어내고 싶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이제 느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만 더 상승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쏟아냈죠. 그래서 요번 정권 들어서는 2017년 6.19, 8.2, 9.5, 12.4, 11.29, 12.13 대책, 2018년도에도 이런 대책들이 나왔고 2019년도에도 이런 대책들, 2020년에도 이런 대책들, 그리고 올해는 2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잡지 못하였죠. 즉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취득세까지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부동산 상승기에는 조세,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종부세 강화가 완화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부세 기준을 뭐 9억에서 11억으로 이처럼 완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15억까지, 이제 실거래 가격 15억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니까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하는 카드까지 지금 뭐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하는 정부가 또다시 갑자기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을 또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규제 지역도 LTV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해주니
어게인, 다시 빚내서 집 사라 2라는 얘기겠죠. 이러니 막장 드라마 같은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도 확 증가가 되고, 그러니 이제서 또 부랴부랴 대출 차단에, 금리 인상에, 대출 한대 조정으로 신용대출 신규가 되었던, 만기가 되었던 신용대출 한도를 자신의 연봉에 하나요, 이렇게 축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니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도미노, 대출 시장이 급냉했다는 얘기죠. 빚을 갚아야 하나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연봉인을 축소됐다는 거고, 대출 패닉 상태, 5대 은행 한도 축소에 실소유자가 멘붕에 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대출 패닉 상태까지 발생이 됐고 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혹자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유동산 장세 때문에, 또한 공급 부족 때문에, 또한 전세금의 상승 영향으로 그래도 무조건 오를까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멀리 있는 코뿔소 한 마리가 있죠. 코뿔소가 분명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자도 함부로 코뿔소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뿔소가 분명히 위험한데 저 멀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거는 알지만은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코뿔소가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왔어. 싸우듯이 달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할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아무도 위험은 한 것 같은데 그다지 나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 위험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그 위험이 갑자기 훅 하고 다가온 순간 그 위험 속에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만다라는 얘기겠죠. 자, 180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냥 이 숫자를 보면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죠. 왜냐? 숫자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숫자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숫자는 아주 차분한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숫자 뒤에요, 1805조 가계빚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좀 무섭다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직 무섭지가 않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 멀리 있는 코뿔소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 더 볼까요? 2020년 주요국의 가계빚 증가율인데요. 4위가 호주인데 2%가 작년에 증가됐답니다. 그리고 3위는 미국인데요. 빚이 3.4%가 증가됐답니다. 그리고 2위는 일본인데요. 가계빚이 3.9%가 증가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그렇죠. 뭐 자랑스럽지는 않죠. 가계빚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아니, 주요 국가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1위라는 거죠.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빚 증가율인데요.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빚 증가율이 무려 9.4%라는 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본은 3.9, 미국은 3.4, 호주는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빚 증가율이. 그렇죠? 그것도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총생산의 3배라는 겁니다. 또한 민간 소비의 5배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처럼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말 그대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죠.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인데요. 요 당시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2배, 그 빚이, 가계빚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2배 미만이었다는 거죠. 170%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06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10%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빚이 2배다, 3배다 이것보다는 가계빚 증가율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를 놓고 본다면 빚이 국내 총생산의 3배가 넘다는 얘기고 가계빚 증가율 또한 9.4% 거의 1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나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느낌 오시나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한 번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코뿔소가 좀 가까이 와졌나요? 따라서 한국은행은요, 대출을 차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원금 회수를 급하게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금융 규제의 막장 드라마 같다라고도 봐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이처럼 선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이 안개 뒤에 뭐가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서히 우리도 이 안개 뒤에 뭐가 나타날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시기가 분명 도래된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 미래라는 안개 속에 언제 회색 코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제는요, 빚내서 아파트 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시대는 좀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